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예고해둔 대로 오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북핵 문제 공동 대응을 논의합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까지 모두 열리는 이른바 외교 빅데이가 치러지는 건데요. 곧바로 캄보디아 현지로 가겠습니다. 네, 조영민 기자,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한미일 정상회담은 조금 전 끝이 났습니다. 회담은 15분 정도 진행됐는데요. 이 3국 정상은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또 7차 핵실험 등에 맞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이 우리 관할 수역에 미사일을 쏘는 듯 공세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한미일 이 정상회담이 굉장히 시의적절한 시기에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한미일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행보를 함께하고 있다며 더욱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더욱 협력을 공고히 하고 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한미 양자회담은 앞서서 치러졌고요.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입니다. 이 북핵 대응 말고도 양국과 현안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논의 대상에 올라갔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연쇄회담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이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 북핵 대응 말고도 한미 간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전기차를 차별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문제겠죠. 윤 대통령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근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간의 다양한 협력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또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정상회담도 예고돼 있죠. 이 오늘 회담에서는 최근 지금까지 경색돼 왔던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로드맵 또 이 한미 간의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전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한미일 말고도 중국 정상 또 러시아 외교장관이 동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이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직접적 발언을 내놨는데요. 먼저 남중국해는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번영과 평화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 지역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 내내 강조해왔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라는 이 발언 역시 함께 등장했는데 때문에 오늘 발언이 최근 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놓고 아세안 국가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이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이 전쟁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부분도 뜻을 함께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후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이제 정치권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침묵을 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을 꼬집고요. 대장동 의혹은 일일이 반박하는 글을 주말도 없이 SNS에 쏟아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사흘 연속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엮기 위한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채널A 통화에서 검찰이 힘으로 공격하니 우리는 말로 대항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적극 방어를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정부 공문을 보면 심리치료 대상에 경찰관, 소방관 등 현장 대응 인력이 빠져 있다며 트라우마가 누적될 수 있으니 정부의 대책 마련을 당부드린다는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어제 코레일 오봉역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지적한 데 이어 오늘도 정부를 겨냥한 겁니다. 이 대표의 SNS 여론전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위한 민주당 범국민 서명운동도 한창입니다. 오후 3시 기준 온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23만여 명이고 내일부터는 전국 시도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 대표 지적과 달리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치료도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방청과 경찰청에 별도로 심리치료 지원 공문을 보냈다는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건지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기조에 맞춰서 강하게 맞서자는 입장이지만요. 반대만 해서는 역풍을 맞는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듭니다. 원내 지도부 행보를 놓고 친윤 대 비윤 갈등이 불거질 기미도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중진들을 시작으로 선수별 모임을 갖고 통일된 의견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친윤계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국정조사 불가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통한 신속한 진상규명을 강조한 만큼 정쟁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다시 강행 처리를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당당히 맞서길 것입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국정조사 논의에 참여해 야당 주도로 흐르는 것을 막는 게 낫다는 현실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같은 온도차는 지난 8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이후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김은혜 수석을 퇴장시킨 주 원내대표를 비판하며 당내 일각의 국정조사 협상 기류도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다양한 현상에 관해서 다양하게 서로 의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나는 또 그런 의견이 있구나 경청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중지를 모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실물 센터는 오늘로 문을 닫습니다. 그날에 참혹했던 기억이 새겨져서인지 대부분 아직 주인을 못 찾았는데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공 포장된 옷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짝을 잃은 신발과 흠집이 난 안경도 비닐 포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유실물센터 운영이 종료되면서 장기 보관을 위해 방부제와 함께 포장된 겁니다. 유족들한테 하나하나 소중한 걸 수 있으니까는 저희가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저는 그래도 귀중한 일품이 될 수 있으니까.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유실물은 1075점, 골목길 폴리스 라인을 해제하면서 254점이 추가로 수거됐습니다. 지난 열흘간 희생자 유족 102명이 다녀갔고 370여 개의 유실물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나머지 950여 개는 내일부터 용산경찰서에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유실물은 6개월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지만 이번 유실물은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경찰에서 계속 보관할 방침입니다. 이태원 녹사평역에 있는 공식 분향소 운영도 어제 종료됐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있는 자율추모 공간에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마음도 컸고 이제 유가족분들의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차마 이게 쉽게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기간이 지나고 한번 와서 추모를 드리자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방문하게 됐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당분간 자율추모 공간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추모 관련 기록을 온전히 남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너랑 나랑은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앙코르와트 대신입니다. 김건희 여사 얘긴데요. 지금 윤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데 앙코르와트 대신에 찾아간 곳이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김건희 여사는 순방 첫날에는 의료시설 2곳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심장병을 앓는 한 소년의 집을 찾아가 격려했습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 더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잘 치료 받아야 돼요. 너무 순수해. 힘을 내야 돼요. 엄마가 계속 울어서 너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아팠어. 당초 캄보디아 측에서 이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을 기획했지만 네. 김 여사는 여기 가는 대신에 소년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오늘도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네. 이 소년의 치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지 의료원을 찾았습니다. 네, 저 자리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동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우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교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간 걸 텐데 이렇게 개인 일정 때문에 취소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국인 캄보디아가 이 배우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는데요.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다른 정상 배우자들과 달리 이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 외교 결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 배우자 공식 일정 거부한 게 외교에서 가당하냐며 사진은 왜 이렇게 많이 뿌리냐고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 국민과의 소통이라면서 네. 한국과 캄보디아 간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일종의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앞서 순방했을 때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민간인 동행 논란이라든지 뭐 고가 장신구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사실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김 여사 일정은 기자들 없이 대통령실 직원들만 동행해 사후에 보도자료와 사진 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순방을 떠나기 전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찾지 못하는 현장을 찾는 등 활동을 재개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34년 만에 태어난 5쌍둥이의 첫 생일을 맞아 직접 쓴 손편지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예. 이태원 참사로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 기증을 결정한 국군 장병의 가족들을 만나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얘기입니다. 사표 발언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폼나게 사표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 수습을 강조하면서 한 말인데요. 이 장관은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며 하지만 그건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야권에서는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참 뻔뻔한 장관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 메모가 떠오르는 개탄스러운 발언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SNS에서 지금 폼 잡을 일 했나 폼나게 사법 처리 대상이니 입 다물고 조용히 기다리시라라고 일침을 놨고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정말 환장할 노릇이라며 폼나게 사표 던지면 안 되니 파면으로 네. 혼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이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다시 거세질 수도 있습니까? 네, 야권의 사퇴 압박은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일괄 사퇴 주장에 선을 그었었죠.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윤 대통령이 순방을 위해 출국할 때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야권 공세에 흔들리지 않도록 당장은 힘을 싣는 모습이지만 순방 전날 참모진에게 정치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무조건 유임 기류는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무한 책임의 의미를 대통령 스스로도 잘 알고 있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 사태 뒷배로 재판을 받다가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했죠. 아시다시피 이전에도 도주 이력이 있어서인지 혀를 내두를 만큼 치밀하고 또 노련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메모리 카드가 없었고 휴대전화를 바꿔치기 한 듯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친족을 처벌할 수 없는 법까지 악용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천억 원에 이르는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그제 오후 1시 반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보석 허가 조건으로 차고 있었던 도주 방지용 팔찌였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전 회장을 팔당대교 인근까지 차량으로 태워준 조카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는 메모리 카드가 없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조카에게 새 휴대전화를 사주는 대신 기존 휴대전화는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적당할 만한 단서를 모두 없앤 겁니다. 검찰은 도주 수법과 시점을 볼 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에 함께 연루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도주 하루 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환매 중단으로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 자산 운용사는 스타모빌리티에만 400억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은 투자금 400억 원 등을 빼돌린 혐의와 함께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정치권 등에 로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피를 도운 친족은 처벌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조카를 체포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도 전자팔찌를 훼손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가을의 낭만인 낙엽이 어제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배수구를 막았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왕복 2차로 골목길. 차량들은 바퀴의 절반이 물에 잠긴 채 아슬아슬하게 이동합니다. 여보, 물바다가 됐어, 우리 앞에. 와. 학생들이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속에 잠긴 하수구 빗물바지를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빗물바지는 낙엽들이 달라붙어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물속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배수구를 찾는지 우산으로 찍고 다니면서 찾았다 하면서 배수판 딱 들었더니 낙엽으로 꽉 차 있었죠. 어젯밤 인천 부평구 61.5mm, 서울 양천구 50.5mm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때 아닌 늦가을 폭우에 낙엽이 도로 곳곳에 하수구를 막으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서울에선 400건 가까운 침수 신고가 이어졌고 인천에서도 16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선 하수관이 역류해 인근 주택가 13가구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하수구 여기서 이제 막 물이 막 역류되고 콸콸 막 쏟아나오고 뭐 그냥 거의 뭐 난리였죠, 그냥 진짜요. 그래서 뭐 방들마다 한 발목 깊이 정도까지 물들이 찼으니까. 어젯밤 침수 피해가 잇따랐던 서울 도심 도로변입니다. 지금도 하수구 빗물바지가 낙엽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리 길거리 낙엽을 치워 배수로를 확보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기적으로 우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강한 강우량이 예상이 됐다고 하면은 선제적으로 그런 배수구에 막히는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조치를 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배수로 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빗 속에 불이 난 곳도 있습니다. 버린 가전을 쌓아둔 곳에서 불이 시작됐는데요. 비가 퍼붓고 소방대원이 50명 넘게 매달렸지만 쉽게 꺼지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비가 한창 내리던 어제 오후 8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에 쌓여있던 폐기물 더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도로에서도 검은 연기와 함께 무섭게 솟구치는 불길이 목격됐습니다. 소방대원 56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굵은 빗방울까지 쏟아졌지만 불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불은 폐기물 2톤을 태우고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겨우 잡혔습니다. 불이 난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어제 이곳에는 폐가전이 쌓여 있었는데요. 소방당국은 폐가전에 남아있던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탈착이 되지 않은 리튬 전지와 물이 만나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순방 비슷한 그런 게 조금 있었고요. 1, 2분 지나서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장난감과 생활가전이 방치돼 있었는데 선별 과정을 거치기 전이라 사용하던 배터리가 그대로 부착돼 있었습니다.
빗물이 배터리에 닿으면서 자연 발화됐고 근처에 있던 폐기물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리 배출을 하지 않을 경우 열이 축적이 되고 또 습기가 많을 경우에는 자연 발화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배터리 화재는 열 폭주의 현상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생활 가전을 배출할 때 배터리를 분리수거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면서 초겨울처럼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막바지 가을 정취 공국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형형색색 가을꽃이 공원을 뒤덮었습니다. 비탈면을 따라 1억 2천만 송이 국화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가을비가 내린 탓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옷차림은 제법 두꺼워졌지만 늦가을 정치에 흠뻑 빠져봅니다. 모르고 왔는데 마지막 꽃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날씨는 쌀쌀한데 꽃을 보니까 우리 마음은 지금도 여름입니다. 멀리 울산에서 온 관광객은 국화꽃을 배경으로 카메라에 추억을 담느라 바쁩니다. 어제부터 좀 추워지기 시작했지만 비가 와서 그런가? 예, 많이 춥습니다 지금. 아직 안 지고 있으니까 이뻐요. 유명한 전남 담양 메탈색 커이아 길에도 가을 정취가 내려앉았습니다. 겨울 코트에 오리털 점퍼 차림의 나들이객들은 붉게 물든 가로수길을 걸으며 추억을 쌓아갑니다. 푸릇푸릇한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막 빨간 낙엽을 보니까 너무 진짜 딱 가을을 만끽하는 것 같고 이제 겨울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남부는 아직 늦가을이지만 강원도 설악산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해발고도 1600m,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는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가을비가 그치고 나면 서울은 내일 아침 최저 8도, 모레는 4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길다는 이 다리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다리 자체에 고칠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장 카메라 조현진 기자입니다. 제 뒤로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가 보입니다. 길이 21.4km로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인데요. 최근 이 다리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으로 갑니다. 해경대원들이 망원경으로 일대를 수색합니다. 바다에 빠진 실종자를 찾는 겁니다. 올해 인천대교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17건.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달 들어선 불과 사흘 새 3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다리가 높은 데다 아래는 넓은 바다다 보니 구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인천대교에서 추락했다 구조된 사람은 3명. 생존 구조율은 25%를 겨우 넘습니다. 다리에 설치된 70여 개 CCTV를 해경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천항 VTS에서는 인천서 종합 상황실로 즉시 전파를 해서 사고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과거 150건 넘는 투신 시도가 있었던 경인아라뱃길 하류의 시천교. 높이 솟은 난간이 눈에 띕니다. 다리 난간 높이를 기존 1.4m에서 2.8m로 높이고 윗부분도 안쪽으로 휘어지게 바꿨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도 뛰어넘는 것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인천시가 난간을 보수한 2020년 이후 이곳에서 추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극단적 시도를 하려는 사람이 모여들며 고민이 깊었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다리 아래 추락 방지 그물을 설치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We can do something physical in terms of a barrier to stop people. 마포대교와 한강대교 등 추락 방지 문구를 설치했던 한강 다리들도 이를 모두 지우고 난간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천대교에도 안전난간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8m 이상, 최대 3m 정도는 돼서 사람들이 도저히 내가 이 높이에 올라갈 수 없겠다. 구조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조물 설치가 다리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반론도 있지만 가벼운 재질의 난간 설치 같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설치도 되는지 구조 개선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치 범위 내에 들어가면은 뭐 설치해도 그거는 뭐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이니까. 국내 최장 대교로 인천을 상징하는 건축물인 인천대교.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장 카메라 조현진입니다. 또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런 주의 표지판 많이들 보시죠. 사람한테 길을 뺏긴 야생동물을 살리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차 앞에 뛰어든 동물과 부딪히면 인명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로드킬, 실제로 맞닥뜨리면 얼마나 위험한지 배영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45인승 버스가 앞 유리창이 깨진 채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리조트 직원을 태우고 가던 통근 버스가 고라니와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승객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피아노 친 것 같아요. 피아노. 앞에 고라니가 있으니까 그걸 피하다가 이제 핸들을 꺾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30달 쪽으로 차가 이제 올라간 거고. 이처럼 동물이 도로에 나왔다가 자동차 등에 치여 죽는 걸 로드킬이라고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로에서 목숨을 잃은 야생 동물은 4만 마리 이상입니다. 이 가운데 고라니가 2만 9천여 마리로 3분의 1을 차지했고 너구리와 노루 순이었습니다. 고양이나 다람쥐 등 작은 동물까지 포함하면 로드킬 사례는 10만 마리 이상이 될 걸로 추정됩니다. 사고 지점은 주로 국도로 2만 9천 마리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부는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 생태 통로 구간을 늘리는 등 대응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닥 노면에 그 하수구 그레이팅을 설치를 하는 건데 울타리 설치하는 방식에 좀 새로운 시설물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전 중 야생동물을 마주치면 전조등을 끄고 경적을 울려야 합니다. 주인도 없는 야생동물에 사고의 책임을 묻거나 배상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특정 보험약관에 가입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정말 부동산 하락기인가 실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때 줍기만 하면 로또라고 불렸던 무순위 청약이 넘치는 건데요. 양으로만 보면 작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 공사 현장. 주변 건물에는 계약 시 혜택이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전체 497세대 가운데 424세대를 분양했지만 계약 취소분 등 미분양 물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2025년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 단지는 내일 한 세대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이번이 5번째 무순위 청약입니다. 5월부터 시작된 무순위 분양에 경쟁률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 구매, 분양, 전세, 월세 다 안 돼. 부동산 사이클이 너무 많이 전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내리막 사이클이 접어든 것 같으니까. 경기도에서는 무순위 청약 자체가 아예 미달되는 곳도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물량은 지난해보다 2.7배 이상 늘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새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추첨제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로또로 불렸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신규 분양 자체 메리트가 줄어든 데다가 대출이자가 오르면서 실수요자마저도 분양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자 정부는 최근 무순위 청약에 거주지역 제한까지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가 곧 분양 예정인 대규모 단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얼마 전까지 배추값이 폭등해 금추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안정됐습니다. 배추는 2-3달이면 다 자라기 때문에요. 시장에 빠르게 물량이 풀린 거죠. 자, 그럼 김장하기가 좀 좋을까요? 이번에는 속재료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 김장하면 좋을지 강유한 기자가 직접 마트에서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김장철이 다가왔는데 김치의 감칠맛을 살려줄 속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 고민입니다. 절임 배추를 20kg짜리를 3개를 주문을 해서 자녀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부재료 이제 미나리, 갓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보다 좀 적게 넣어야죠.
김장 속재료 중 하나인 이 무 한 통의 소매 가격은 지난 금요일 현재 2,590원인데요. 최근 5년간 평년 가격보다 무려 31.8%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깐마늘, 굴, 굵은 소금, 쪽파, 미나리, 갓, 양파 등의 가격도 평년보다 20에서 50% 넘게 올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여름 폭우 피해를 입어 급등했던 배추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된 겁니다. 지난주보다도 한 20%는 더 내렸지. 지난주가 한 망에 한 7,000원 돈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더 내렸잖아. 배추를 심어서 출하되기까지 약 70일이 걸리는데 배추값이 크게 오르자 농가에서 재배량을 늘렸습니다. 이번 달 출하량은 작년보다 11.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배추값이 내리면서 배추 20포기 김장 가격은 22만 1,389원으로 2주 전보다 13%, 1주 전보다 9.3% 하락했습니다. 6,000원대 가격이 아마 이제 그 김장 끝나는 12월 초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이후 나오는 겨울 배추 생산량이 작년보다 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12월 초까지가 김장하기 적절한 시기라는 조언입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밤새 미국 중간선거는 상원부터 결판났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네바다주에서 역전하면서요, 극적으로 과반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상하원으로 나뉜 미국 의회에서 상원은 하원의 법안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대법관, 장관 임명도 좌우합니다. 혹시 하원에서 공화당이 이기더라도 일단 민주당이 주요 포스트를 잡으면서 수세에 물렸던 바이든 대통령이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초접전을 벌였던 미국 네바다주 상원 의원 선거. 집권 여당인 민주당 캐서린 콜테즈 메스토 의원이 개표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시 다수당이 될 것이라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100석의 상원 의석 중 민주당 50석, 공화당은 49석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달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여야 동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수당은 민주당 몫입니다. 상원에서는 여야 동수일 경우 상원 의장인 현직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Senator Schumer, he's got a majority again, and I feel good. And I'm looking forward to the next couple of years. 미국 언론 매체들은 민주당이 상원 과반 의석을 수성하자 이번 중간 선거를 민주당의 사실상의 승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국정 동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조사 감독 권한과 정부 부처 장관 인중 권한 등을 상원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공화당이 장악하게 될 하원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원이 올리는 탄핵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과 입법안 등의 거부권도 상원에 있어 야당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 개정 등을 추진하더라도 상원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만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 해결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며 기획한 이젠 꼭 바꾸자 시간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오늘로 2주가 흘렀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겪었던 비극과 시행착오를 우리가 그대로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요, 독일, 사우디, 일본 사례를 점검합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2010년 7월 축제의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바뀐 독일의 테크노 음악 축제 현장. 구급차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벽 위로 필사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공연장으로 향하는 터널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21명이 압사하고 6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독일 정부가 공을 들인 재발 방지책은 대응 매뉴얼 마련입니다. 2015년 교통 수송 분야 규범 및 표준 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조 경로는 어떻게 할지 등을 정리한 교통 및 군중관리 지침서를 만들어 매년 갱신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일어나는 장소 안에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지를 이미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2001년 11명이 합사한 효고현 아카시시 불꽃놀이 축제 사고를 겪고 대규모 인파 관리에 눈을 떴습니다. 路地の本当中央付近ではものすごく過密な状態になっているのに、入り口付近ではそのことが分からなくて、また人が、警備員が立っていたかどうかちょっとよく分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人がどんどん入っていっていたという状況なので、その意味ではその明石の事故とすごく似たところがあるかなと思っています。 혼잡할 경우 일방 통행으로 전환하고 인파의 흐름은 직선으로 유도하는 등의 혼잡사고 방지 매뉴얼이 전국 경찰에 배포됐습니다. 경찰 경비 업무 검정 시험에 혼잡 경비 항목을 신설해 경비 업무를 몸에 익히도록 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강력한 통제책을 동원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2015년 성지 순례객 769명이 합사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 순례객들에게 위치 정보가 내장된 전자팔찌를 채우는 초강력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시간별로 인원이 제한된 순례객들은 전자팔찌를 차야 인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딜 다니나 이렇게 그런 걸 위해서 아마 GPS 칩이 내장된 전자팔찌를 이용해서 이렇게 통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각국의 매뉴얼도 연구하며 실정에 맞는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미국에서는 에어쇼를 하다가 끔찍한 충돌 사고가 터졌습니다. 또 프랑스 파리에선 무려 18년을 공항 터미널에서 노숙했던 남성이요. 정말 영화 같았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 이다혜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B-27 전폭기 뒤로 P-63 전투기가 따라붙는가 싶더니 충돌해버립니다. 산산조각나 폭발한 잔해에선 검붉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오후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항공기 에어쇼에서 구형 군용기 2대가 충돌했습니다. 두 기체에 총 6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명피해 상황과 사고 경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파괴된 건물 잔해 위에 물구나무를 선 자세로 균형을 잡고 있는 체조 선수의 모습. 얼굴 없는 거리의 화가 뱅크시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최근 이 벽화를 비롯해 뱅크시 화풍의 벽화들이 발견되면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나라 때문에 무국적자가 된 남성이 공항에서 삶을 이어가는 내용을 담은 영화 터미널. 이란 왕정 반대 운동으로 추방당했다고 주장하며 1988년부터 18년간 파리 공항에 머문 메헤란 카리미 나세리 씨의 실화가 모티브가 됐는데요. In France, they refused to issue new statues of political refugee. Inside airport, they have agreed with the Maison Liberté. 현지 시각 12일 77세를 일기로 파리 공항에서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난민 지위를 얻어 2006년 공항을 떠났던 나세리 씨는 몇 주 전 다시 돌아온 공항에서 생애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영화 제작사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판권비도 받았지만 그에게 남은 건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유독 수능 날마다 추위가 매서워 걱정이 컸죠. 다행히도 올해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날씨도 수험생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한파는 없겠지만 내일부터 아침 추위가 더해지긴 합니다. 대관령은 영하권에 들어서고요.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크게 10도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최저 기온 4.5도를 기록했던 대관령은 내일 영하 1도를 기록하겠고 대구는 오늘보다 9도 낮은 7도를, 진주는 10도 낮은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편 서울 등 중부 대부분은 오늘과 아침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만큼 서늘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